자, 상업입지론 들어가겠습니다. 상업입지론이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입지론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상업지 입지론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먼저고요. 중심지 형성 과정이 있고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일리의 만류인력, 그 다음에 인력 법칙,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그 다음에 우리가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는 여기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소재 위치에 따라서에 대한 분류, 그 다음 상품 분류, 이렇게 해서만 나누면 이 상업지 파트는 끝나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본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문서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냐면, 일단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제가 아우트라인 잡고 기본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입문서를 보면 입문서는 하나 전체적인 요약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중요합니다. 연결시켜 볼게요. 상업 입지론이라는 것은,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고정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 크리스탈러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 이론이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심지와 상권은 달라요. 자, 중심지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중심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점포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이제 시장이다. 보통 상업지죠. 점포가 있습니다. 갑돌이가 슈퍼를 찾았다. 자, 그러면서, 자, 배우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지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배우지는, 자,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권이다. 자, 이걸 배우지라고 합니다. 배우지. 자, 여기 이제 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지는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를 찍는 여기가 학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곳이 상권이에요. 그래서 학원은 그 상권 분석을 한 다음에 중심지에 대한 성립 조건을 발견해냅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로 갈게요. 갑돌이가 슈퍼를 찾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최소한 와줘야 될 인원수가 최소 요구치입니다. 최소 요구치를 봐요. 최소 요구치. 그래서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그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상 이용만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교통비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최대 가겠다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짜장면 배달거리도 있죠. 똑같습니다.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수요가 제로인 것을 얘기합니다. 수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이 중심지의 크기가 달라요. 고차는 대형마트, 중차는 중형마트, 저차는 우리 구멍가게인데요.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여기입니다.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이제 봐요. 성립 조건.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세요? 100명 오는 것보다 더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지로서 성립이 되려면, 자, 이 최소의 고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도달 범위,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소 요구치. 여기를 잡으세요. 최소 요구치.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가 나오면 요구는 작아야 되거든요. 잡니다. 자, 35페이지입니다. 상업입지론 중심지론입니다.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3차 산업에 대한 입지, 우리가 서비스업인데요. 의의갑니다. 자,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론은, 크리스탈로가 이제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제어형을 공급하는 중심지 분포, 계층, 구조에 따라서 공간적 규칙성을 규명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밑에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심지입니다. 중심지는 상점들이 우리가 서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시장이나 도시를 말하고요. 중심지 기능은 그 주변의 배우지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그러면 배우지라는 건 뭘까요?
상권입니다. 중심지로부터 재활용을 제공받는 지역이죠. 그럼 최소의 고치는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계속 존립하기 위해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판매 수준입니다. 근데 재화의 도달 거리는 뭐예요? 자, 우리가 수요자들이 최대한 교통비를 갖고 이걸 가지고 통행하겠다는 거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이제 고차 중심지인데요. 여기 만약에 이마트가 있다. 그럼 그 지역에 이마트를 가지 다른 지역을 가지 않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을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오는 최대한의 거리다. 그래서 수요가 제로인 것이다.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성립 조건만 좀 볼게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C, 항상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고치가 재화의 도달거리 내에 있어야 되고요. 재화 도달거리가 최소의 고치가 더 커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력 모형이라는 게 들어서요. 자, 이제 이론이 다르죠. 자, 중력 모형이라는 건요, 만류 인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중력 모형. 그래서 네일리가 시초입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다. 자, 인력이라는 게 만류 인력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에도 있지만 이 중력 모형은 두 물체 간의 인력을 거리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질량 크기에 비례한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일리에 대한 소매 인력 법칙은요. 네일리는 도시 단위로 봤어요. 그래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인구로 봅니다. 그 도시의 크기, 그게 크기로 볼 수도 있고 인구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인구가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 마을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 있다. 여기가 거리가 가깝잖아요. 얘가 1km, 여기가 3km면 자, 얘 정의를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얘는요,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갑니다.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어. 도시 단위. 자, 그래서 도시로서 딱 2개 도시만 나와서 딱 결정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흡입력이 키포인트예요.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상권의 흡입력. 상권을 유익하는 흡입력은요. 유입력은 자, 인구 크기에 비례합니다. 인구. 자,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흡입력이 커야 되지만 인구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거리는 가까워야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거리 제곱에 가깝다. 그래서 이건 반비례입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반비례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의 분기점. 상권의 경계지점이에요. 상권의 경계지점. 자, 이게 그 흡입력이 같은 지역, 같은 그 경계를 경계지점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얘기해서 컨버스는 이 분기점을 확인해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상권의 경계지점을 처음으로 구분학자는 네일리고요. 자, 컨버스는 거기에 대한 공식을 창출해내요. 자, 그래서 이 상권의 경계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본다면, 상권의 경계 지점은 그 도시에 따라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도시하고 B 도시가 끌어당김이 같다면, 당연히 구매 지향령은 중앙에 올 거예요. 그래서 A 도시가 4만 명, 그 다음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 자, 4만 명라고 한다면 상권의 분기점은 딱 중앙에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권의 분기점 분기점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50% 간다는 거죠. 딱 50명, 50명. 그래서 이 5대5, 1대1. 그래서 구매 지향률이 같은 지점을 경계 지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발견했는데 A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 다음에 B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다 하면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자, 이 상권의 분기점이 오히려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0명 있으면 희한하게 여기도 50%, 여기도 50%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를 공식을 만든 학자가 컨버스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컴퍼스라는 게 있잖아요. 컴퍼스는 건 재는 거잖아요.
그럼 컴버스나 비슷하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건 쟤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일리 컨버스까지만 볼게요. 들어간다. 자, 중력 모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중심지의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끌어당긴 유인력이죠. 그래서 네일리로 갑니다. 소매 인력. 자, 네일리는 어떻습니까? 밑에 크기라는 게 인구라면 크기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집을 반비례한다. 자, 그럼 상점에 아니면 그 크기가 인구가 많을수록 좋고요.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죠. 멀수록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차라는 자체가 저차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마주 앉았을 때 저차에 가깝죠. 그래서 이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쪽에 가깝다. 구매 지향 비율, 인구 유인 비율은 자, 어떻습니까? 도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집을 반비례한다. 자, 그럼 컨버스 갈게요. 컨버스는요, 그 상권의 분기점을, 자,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은 컨버스의 분기점이 나오는데, 자, 얘는 두 경쟁 사이의 분기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 중력 모델을 수정해서 밑에 공식을 확인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권의 분기점은 그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이 같다는 것으로서 같은 거리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허프라는 애가 튀어나옵니다. 자, 허프라는 애는 이 중력 모형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허프는 네일리 이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비판을 하면서 자, 네일리, 네 말이 맞아. 중력 모형이라는 건 크기에 비례하고 우리가 거리 제곱엔 반비례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네일리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이에요. 그래서 허프는 확률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매에 대한 소매 인력이 아니라 소매상권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매상권 이론입니다. 네일리 이론이 맞지만 자, 얘는 자, 그 단위를 도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갑니다. 점포 단위. 그러다 보니까 상권 이론으로 간다는 거죠. 상점에 대한 거. 자, 그러면은 그 점포 단위로 간다는 건요, 매장 면적으로 봐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자, 상권의 흡입력은요, 만약에 유인력으로 한번 해볼까요? 유인력은요, 자, 인구가 아니라 매장 면적일 것이다.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이 클수록 유인력이 크다는 거고요. 자, 재밌는 거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이 네일리는요, 이론이 처음 나왔지만, 자, 여기는 가깝지만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자연적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건너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야, 제곱은 평지만 제곱이지 않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봐야 되지 않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마찰 계수가 나옵니다. 그럼 2면 2승을 해주는데 거의 2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이니까 좀 편법으로 간다면 히읗이니까 허프는 확률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럼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확률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네일리는 두 개에 대한 소도시만 봤어요. 근데 얘는 대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대도시 안에 고객을 끌어당기는 상권의 흡입력은 자, 고객이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우리가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있으면은 중간에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얘의 유인력이 떨어집니다. 경쟁적 보수가 작아야 되고요. 매장 면적이 커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롯데마트가 생겨나 봐요. 그럼 홈플러스에 대한 매장 면적은 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유인력을 봐요. 유인력은 이거죠. 매장 면적은 비례하고 거리에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한다. 그 유인력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쉽게 가기 위해서 계산을 얘가 유인력이 50을 끌어당기고요.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라면 전체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밑에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를 넣으면은 자, 우리가 홈플러스를 알고 싶죠.
그럼 50%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50,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0, 20이니까 자,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더라. 50명이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허프는요? 자, 이것만 주의 있게 보세요. 히읗이니까 확률이죠. 자, 소매상권 이론이다. 그 다음에 A. 자, 레일리와 컨버스의 중력을 발전시켜서 확률적 모형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내용이에요. 자,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의 특정 지역에 점포에 갈 확률이죠. 소비자의 행성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경제 강화하고 있는 점포 수가 작아야 되며 점포의 크기는 커야 되죠.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허프는 소비자의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 제거에 반비례한 건 아니다.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 C에 보시면 레일리와 컨버스의 마찰계수 2로 고정시켜 분석하였으나 허프는 상품의 종류, 도로교통 사항에 따라 마찰계수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확률이죠. 그래서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입지하면서 이론적 매상고를 또 추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 B 매장이 있다. 그럼 A에 갈 확률이다. 시장 점유율. 그럼 A와 B의 그 매장 면적과 거리의 제곱을 한다면 자, 유인력이 막 50, 50이면 당연히 50%가 되겠죠. 50, 50이 내려가고요. 50이 올라가니까 100분의 50은 50%가 끌어당깁니다. 이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앞쪽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상업지에서는요. 점포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의 유형을 입문 과정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점포의 입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때요? 점포가 입지하는 자체가 점포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재 위치입니다. 소재 위치. 소재 위치에 따라서 점포의 유형이 다르더라. 점포 유형. 그러면 점포의 유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심이에요. 이 집심이라는 것은 도시자, 집은 모인다는 겁니다.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의 경향은 백화점과 기금속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백화점과 기금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재라는 것은 이 재자가 있을 재자인데요. 동일 업종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시면 유명 가구단지나 아니면 공구상 같은 게 있잖아요. 가구점이나 공구상. 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가구점과 공구상. 그죠? 이렇게. 가구점, 공구상. 자, 그 다음에 산재라는 게 나와요. 산재. 자, 산재 점포는 같은 업종이 흩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자파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소 잘 나거든요. 모여있으면 안 되죠. 흩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입니다. 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 자, 모이긴 모이는데요. 도심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동일업종끼리 외곽에 모여요. 변들이. 그래서 농기구점은 농촌에 있어야 되고요. 자, 어구점은 농기구점,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집심은 배우지 중심지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우리가 백화점, 기금속점. 자, 기금속점이 이제 보석가게. 산재성은 동종업종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동종업 분산하는 자파점과 세탁소. 그 다음에 집재라는 건 동종업끼리 모여요. 그래서 가구점, 또는 공구상 이런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입니다. 동종업종끼리 모이긴 모이는데 국지적으로 모이는 거죠. 농기구점, 농촌에, 어구점은 어촌에. 그 다음에 소재 위치가 그렇다면요. 자, 넘기시면 구매 간습입니다. 구매 습관에 따라서. 자, 구매 간습. 자, 구매 간습은 생활 필수품은 우리가 편의품점이에요. 일상 생활 필수품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구매 간습은 이거보다는 자, 지금까지 추천했던 게 선매품점과 자, 이게 고르선자거든요. 선매품점과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 바꿔 나옵니다. 전문품점. 그럼 선매품점은 비교해서 구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구매 나오고요. 전문품은 우리가 명품입니다. 자, 명품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명품백 같은 걸 여자분들이 뭐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 멀리서도 가요. 그러면 구매에 대한 노력을 크게 안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자 선매품은 비교하면서 구매하죠. 그래서 가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가구는 표준화되기가 어렵죠. 집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품은 우리가 고급이라는 게 들어가요. 고급 자동차, 그다음에 고급 승용차, 의류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이론이에요. 그래서 농경지의 지대론은 제가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로 나눕니다.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 그다음에 튜렌의 위치지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고전압파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토지는 부종성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태에서 수확이 체증하지만 체감할 수도 있더라. 라고 한다면 자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곡물을 찾죠.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서 지대도 오르더라.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나머지가 잉여다. 이렇게 하고요. 자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택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설에다가 분양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죠.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생산 요소 비용으로 들어간다. 고전압파는 잉여, 신고전압파는 비용.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카도, 튜렌, 마르크스 여기 세 학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학자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뭐 그림도 나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농경지의 지대론을 우리가 가볍게 봅시다. 농경지는요, 농사를 짓는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자, 그럼 가볍게 차액지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차액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액은 비옥도의 차예요. 비옥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서 금액이 차익이 생기더라. 그러면 금액이 많은 쪽은 농사짓기 좋고 금액이 안 나오는 건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옥도는 도 들어갔으니까 리카르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리카르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전압파예요. 그래서 고전압파여서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한계지라는 것은 아주 지대가 낮은 데는 아예 지대가 제로일 수가 있어요. 지대가 제로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키포인트 같고요. 근데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절대지설은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강조합니다. 소유권으로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건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그러면서 한계지에도 절대다 보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신고전압파라서 자 얘는 우리가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높으면 지대가 높다. 이제 앞쪽에서 제가 신고전압파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용, 생산 요소 비용. 지대가 높아서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도 올리더라. 곡물 가격에는 지대는 생산 요소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튜렌 학자를 배웠어요. 튜렌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다. 이렇게 해서 위치 지설입니다. 위치가 수송비에 대한 위치 지설. 그래서 입지교차 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애들. 자, 차액설 리카도입니다. 비옥도가 들어갔죠. 일본의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 비옥도 위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어떻습니까? 이 차익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서 차익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럼 비옥도의 위치의 차이, 비옥도의 희소성, 비옥한 토지 희소하니까 수확 체감 없지, 수확이 체증하다 체감하니까 지대가 낮은 한계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인데 매상구에서 생산비를 빼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4번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그럼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대를 잉여로 받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3번 한계지라는 것은 매상고가 1,000원이면 생산비도 1,000원이에요.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르크스입니다. 밑에 4번에 마르크스 연결할게요. 마르크스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럼 소유권을 요구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토지를 소유권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사유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강제적으로 토지 이용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익이 아니라 절대다. 그러면 절대 시설의 차익 시설은 노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했다. 그렇게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튜네일 학자가 우리가 아까 그 전에 시간에 수송비죠. 그래서 얘는 위치제입니다. 위치는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1번만. 자, 비옥도 동일한 전지에서 도지로부터 거래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건 수송비의 차이예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농경지의 이 비옥도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대 발생 요인은 수송비 절약이 고치되다. 그래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우리가 집가는 비싸지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있죠. 수송비가 증가하고 지대는 하락하더라. 그래서 수송비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은 알론소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입찰지대 이론서부터 우리가 쭉 있는데요. 자,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자체는 잘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입찰의 알론소는 자, 튜넨의 이론을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입찰지는 기형법만 우리가 튜넨에 대한 고립구에서 따오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입찰이라는 건 낙찰입니다.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가정에서는 자, 우리가 니은법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떤 토지든 간에 입지 경쟁이 승리할 수 있는 이용도가 대상 토지는 할당된다. 그래서 튜넨도 안쪽일수록 지대가 높으면 수송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럼 최대의 순역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최대의 순역가를 올릴 수 있고 최대의 자기가 지불 능력이 있다면 거기 할당이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양가로 이번에 경제지대 전용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 마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준지대라는 자체는 토지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자,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에 준한다.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기계, 기구. 농기구 같은 것도 임대를 받잖아요. 이 지대라는 건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는 자, 기계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라는 것은 고정 수익이다. 고정 요소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순수익이라는 지대가 준지대라는 것이 총수익에서 가변비용을 뺏게 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기지 장기적으로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더라. 자, 장기적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자, 파레토는 그렇지 않아요. 파레토는 자,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경제지대는 자,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이 파레토라는 학자는요. 자, 토지에 강조합니다. 둘 다 지대며 초과이 발생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준지대 마샬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번.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고요. 자, 어떻습니까? 4번. 준지대는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다. 자, 그러면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면 단기에는 발생하지만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파레토는 그렇지 않다. 토지에 적응시키자. 자,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나중에 총수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용 수를 빼거든요. 그럼 우리가 박찬호 선수는 예전에 자, 서울에서 1억 받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LA 가면 100억을 받아요. 그럼 1억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입이고
자, 100억에서 1억을 빼면 99억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더 받는 게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가 발생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잉여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경제지대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이제 해이그의 마찰 비용은, 자,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줄일수록 이 마찰 비용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토지에 대한, 토지의 지가는 마찰 비용에 따라서 다르는데, 지대와 교통비다. 그럼 교통상이 좋을수록 마찰이 적어지겠죠. 그럼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또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겠고요. 입지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그 입지의 파트에 영향을 줘서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